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 한 수석 연구원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전 세계 생중계 특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를 혼란에 빠뜨릴 이 사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AI 연구소에서 일하며 매일 새로운 기술과 연구 성과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인재들이 모여 있어 챗GPT나 클로드 같은 첨단 AI 모델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 덕분에 연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소에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저없이 제안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고 실제로 챗GPT나 클로드와 같이 우수한 모델들이 탄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매일같이 높은 목표에 도전해야 하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과도한 업무와 긴 근무 시간에 시달리면서도 연구에 대한 열정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미국 연구소에서 느낀 점은 연구 인프라와 기술적 지원은 정말 탁월했지만 그만큼 개인의 여유와 창의성을 발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팀원들 모두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때로는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느낌을 받았죠. 저도 이로 인해 때때로 피로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미국 연구소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경험한 저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기억도 떠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의 한 AI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때를 말하자면 그곳에서는 정부가 연구 지원을 많이 해주었지만 연구 환경이 너무 보수적이고 엄격했어요. 상사의 지시와 규칙에 묶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의견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이 더 자유로운 환경을 찾아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을 경험했죠. 그런 경험 때문에 저는 한국의 연구 환경에 대해 점차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연구 환경은 체계적이다라는 긍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적이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연구 성과가 실제 상용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니 그 문제점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국의 AI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 연구소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최신 장비와 넓은 데이터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제한된 자원으로도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딥시크 같은 최신 모델은 혁신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적은 하드웨어로도 우수한 성능을 내며 연구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여러 연구자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경험한 한계와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중국의 AI 연구소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챗GPT와 클로드 같은 우수한 모델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경쟁과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문화와 제한된 자유 때문에 창의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아래 자유로운 연구 환경과 혁신적인 기술 활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연구소에서 얻은 경험은 분명 귀중하지만 그곳에서의 고된 경쟁과 긴 업무 시간은 제 연구 열정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에서의 경험은 체계적이지만 너무나도 보수적이어서 제 창의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았죠. 이 두 환경의 단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저는 중국의 AI 연구소로의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연구소는 높은 임금과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제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료 앤드류와 함께 이러한 기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 연구소에서 해외 연구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2달 후 저희는 이직이 결정되었고 몇 가지 짐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14시간 후 저와 앤드류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현지 직원 자오첸 씨는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 안내를 받아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낀 베이징의 분위기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지저분했고 안내판과 표지판들이 제대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했어요. 무엇보다 시끄러운 분위기였죠. 연구소에 도착한 첫 순간 저는 이곳이 최신 기술과 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자오첸 씨는 저희에게 연구소 내부 시설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신 장비와 넓은 데이터 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었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 공사 중이라 조금은 어수선할 겁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앤드류와 저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 보니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들어서자 저희는 여러 연구실과 서버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눈에 띈 것은 연구실에 놓인 컴퓨터들이 최신 모델이 아니라 몇 년 전 모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정말 최신 장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앤드류도 조용히 의문을 품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버실에 들어서자 저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버실의 장비들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일부 장비는 약간 오래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시설 점검이 늦은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자오첸 씨가 다시 한번 저희에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오첸 씨는 이곳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긴 하지만 이번에 일정이 조금 지연되었을 뿐입니다. 곧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존경하는 분의 설명을 들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앤드류와 함께 조용히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정말 이 시설이 최첨단 연구소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앤드류는 일부 장비가 좀 오래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전반적으로 지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맞아요. 지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설이 이런 모습이면 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후 저희는 연구소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자오첸 씨는 저희에게 각 연구실의 역할과 연구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쪽은 자연어 처리 관련 연구실입니다. 여기서 최신 AI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영상인식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서 진행되는 연구들이 꽤 다양하고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본 오래된 컴퓨터와 먼지가 쌓인 서버들은 다소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앤드류에게 여기 시설은 전반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일부 장비는 이렇게 오래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아마도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분에 따라 모든 부분을 최신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중요한 연구 분야에 더 집중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답변을 들으면서 중국 연구소의 장점과 단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곳에 도착한 후 첫 회의를 통해 서로의 연구 목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각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활발히 오갔고 저는 이 과정에서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국 연구소에서는 경쟁이 심해 개인의 부담이 컸던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팀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연구 성과는 우수했지만 과도한 업무와 높은 경쟁 속에서 개인의 부담이 컸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은 제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곳의 시설이나 조직 문화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던 몇몇 오래된 컴퓨터와 먼지가 쌓인 서버들은 이곳이 정말 최첨단을 자랑하는 연구소인지에 대해 회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의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와 지원 부서가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의문점은 단지 일부 시설의 유지 관리 문제였고 전체 연구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곧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에서 경험한 과도한 경쟁과 긴 근무 시간, 그리고 한국에서의 보수적인 연구 환경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난 후 어느 날 제 연구 자료를 정리하던 중 아주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논문과 발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던 중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발표 자료와 실제 저장된 데이터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논문에는 2024년 9월 15일에 진행한 중요한 실험 결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의 서버 기록을 살펴보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스템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서버 기록에도 정확한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동료 앤드류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도 저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저의 발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제 연구실에서 비슷한 불일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이 시간 동안은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요, 라고 앤드류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더욱 자세히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2025년 2월 20일에 진행된 실험 결과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었는데 서버 기록에는 그날의 중요한 시간대에 아무런 기록도 없거나 일부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록 누락은 단순한 시스템 점검이나 일시적인 오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며 앤드류와 함께 여러 파일을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 등록된 외국인 연구원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실제로 그 명단에 기재된 인원 중 대부분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유령 연구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단에는 수십 명의 외국인 연구원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중 실제로 연구실에 출근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 관리상의 실수가 아니라 무언가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동료들에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실험 결과와 데이터 기록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부서의 서버 기록과 발표 자료, 그리고 이메일과 회의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내부감사 요청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감사팀에 제출하면서 우리의 연구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저희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연구소 전체의 체계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노력과 시간이 허위 자료에 기반한다면 그동안의 성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앤드류가 비밀 자료를 백업하던 중 보안팀에 발각되어 강하게 압박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앤드류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앤드류의 숙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앤드류의 숙소에서 모든 자료와 개인 물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 나서 마음이 무겁고 연구소 내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머무는 방 맞은편 복도에서는 자오첸 씨가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눈치를 주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모두 큰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앤드류의 실종과 보안팀의 강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비밀 자료가 유출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자 저와 몇몇 동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능한 한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탈출 작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우선 챙겨야 할 것은 최소한의 중요한 짐이었습니다. 여권, 현금 그리고 백업 자료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필요한 챙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도 조용히 이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각자 탈출 준비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짐은 버리고 가장 중요한 물품만 챙깁시다. 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말하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탈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한 후 저는 연구소 내 비상 계단과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던 중 저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저를 따라오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연구소 내부의 감시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비상계단 주변은 비교적 덜 감시되는 구역이라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했어요. 저는 조용히 계단문을 열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단 아래층에 도착한 후 저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소의 보안 요원들이 복도를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방금 챙긴 짐을 꼭 붙들고 가능한 한 조용히 이동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몇몇 연구원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으로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생각이 저와 동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듯 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빠르게 택시를 잡았습니다. 앤드류의 실종과 보안팀의 강압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연구소를 빠져나온 사실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빨리 공항으로 이동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순간 저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를 주시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만한 보안 요원들의 눈빛과 발걸음이 그날따라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공항 복도는 평소보다도 더 분주했고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각자의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제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한국 남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흘낏 보더니 다가와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치 구원의 손길을 받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태도와 말투에는 어떤 긴박함과 배려가 묻어 있었고 저는 그의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저의 어깨를 살며시 잡아주시며 복잡한 공항 내부에서 제가 보안 요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안전한 경로로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도움 덕분에 출국 심사대를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위기 상황, 앤드류 선배님의 갑작스런 실종,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경험한 탈출 작전 모두가 저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어온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다짐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출국 게이트 앞에 도착한 저는 탑승 전에 다시 한번 모든 서류와 여권,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그 한국 남성이 제게 다가와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이제는 비로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옆에 앉은 승객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평범한 여행자의 모습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난 사건들의 잔상이 아른거렸지만
저는 이내 그 모든 기억을 뒤로 한 채 안전하게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을 되새겼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기내의 분위기는 조금씩 차분해졌고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후 드디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저는 한국의 터미널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그동안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의 긴박한 순간들이 제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더욱 믿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오래전 학회에서 만났던 안정현 수석 연구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현 수석 연구원은 제가 가지고 온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분이었고 그의 의견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안정현 수석 연구원과 만난 날 저는 약간의 긴장과 함께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정현 수석님, 저 레이첼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드리자 수석 연구원께서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중국 연구소에서 진행된 데이터 조작과 허위 실험 결과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 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증거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이 전혀 일관되지 않으며 일부는 조작된 숫자와 그래프로 만들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비교해 본 결과 명백한 조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리며 증거 자료를 박사님께 건네드렸습니다. 박사님은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이 자료는 분명 연구 조작의 증거입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진지함과 확신이 느껴졌고 저는 그 말씀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박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박사님은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행위는 학계와 연구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 안정현 수석 연구원과 저는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김기철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고 10년을 넘게 국제법 및 AI법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국제사회에 사건을 알리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분이었어요. 저는 약속된 장소에서 김기철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먼저 차분하게 저희 상황을 듣고 계셨습니다. 레이첼 씨, 지금 가져오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국제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증거자료들을 한 번 더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한결 놓이는 듯 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증거자료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 자료는 분명 연구 조작의 증거다. 우리가 이 증거를 국제사회에 알리면 해당 연구소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기철 변호사와의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국제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전략과 절차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토대로 국제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후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제소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회의 중에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증거들이 국제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혹시 반론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자 변호사님께서는 당연히 국제법정에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반론보다는 증거의 신뢰성과 진실성이 우선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안정현 수석 연구원과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앤드류 선배님의 구출과 관련된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했고, 중국 연구소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앤드류 선배님의 구출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두 분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는 사건의 모든 증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안정현 수석 연구원은 연구자료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데이터 조작의 패턴과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접 수집했던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기철 변호사님은 법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관련 국제법 조항과 선례들을 조사하며 우리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셨어요. 회의 도중에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정현 수석 연구원과 김기철 변호사님 모두 저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레이첼 씨, 이런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해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듣자 저는 다시 한번 앞으로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저는 지난날의 사건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하며 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앤드류 선배님의 구출과 이 불법 행위의 폭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되새기며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증거자료의 분석과 정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김기철 변호사님은 이제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이 사건을 알릴 최적의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저는 마음 한켠에서부터 뿌듯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 증거들을 국제법정에 제출하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반드시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라고 변호사님께서 덧붙이셨고 그 말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현 수석 연구원과 김기철 변호사님은 저에게 우리는 앞으로 사건의 전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구 환경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번 사건의 진실과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기철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보도 자료는 차츰 외부에 공개되었고 여러 국제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증거 자료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취할 법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보도 자료를 보며 이제는 우리 사건이 더 이상 은밀하게 진행될 수 없겠군요. 라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정현 수석 연구원께서는 이 자료가 국제법정에서 사용될 때 영국의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며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저희 자료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관련 기관들로부터 공식적인 조사 요청이 들어오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해온 노력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정현 수석 연구원과 김기철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폭로와 새로운 협력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법적 대응 과정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힘과 용기로 반드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연구 환경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건 폭로와 이에 따른 법적 대응, 그리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힘으로 연구 조작과 불법 행위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 끝까지 임하며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저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었고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우체통이었습니다.